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일어날 마음을 내지 못하고 끝내 세상과의 이별을 선택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야기가 연이어 들려와 참담한 마음입니다. 삶을 지탱하기도 힘들 만큼의 고통을 안겨준 전세 사기 문제의 여러 측면을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크 와이드 코너에서는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인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로부터 한 달 일찍 찾아온 낙동강 녹조의 심각성과 기후변화 위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 대구 MBC 보도국 신병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주제는 전세 사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구 북구에서도 발생한 집단 전세 사기 의혹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우리 대구 북구 집단 전세 사기 의혹이 제대로 그 이면이라든지 심각성이 잘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보지요. 먼저 이 대구 북구 집단 전세 사기 의혹은 우리 신병철 기자가 직접 보도한 내용인데 보도 내용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사는 오모 씨는 최근 날벼락 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원, 월세 2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건물 주인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자신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건물 주인이지만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임대 계약 자격도 없고 전세금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계약하신 분들은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죠. 살고 있으면 불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저희들은 이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구제받는 게 이게 최우선이죠. 이런 사실은 건물 주인이 4억 원 가량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 지난 2일 같은 건물 5집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 넘어가면서 드러났습니다. 피해 가구는 모두 17곳으로 전세 보증금은 15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자기는 신탁회사랑 이미 얘기를 다 했다. 거기서 동의를 다 했다.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이제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건물 주인은 2017년 6월 부동산 신탁회사와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맺고 대구 모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4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입장이 많이 난처해 있었어요. 세입자들하고 내하고 전부 다. 이 계기로 은행에서는 다 협조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도 안 되니까 오히려 세입자들이 피해 더 보고 있거든요. 자세한 건 내 얘기하지 말랍니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들과 관계없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밝혔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를 중지시켰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에게 돈을 빌려준 신용협동조합은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명도소송에 들어가겠다고 피해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저희한테는 법대로 명도소송과 변호사 선임을 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할 테니 너희가 나갈 준비를 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구 북부경찰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신 기자. 네. 지금 뉴스 보도를 보니까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부동산 신탁회사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친숙한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동산 신탁회사 무엇 하는 회사이죠? 부동산 신탁회사는 이제 부동산 신탁업을 주로 하는 이제 금융투자회사입니다. 여기서 신탁업이라는 것은 이제 고객이 재산을 맡기고 그 대가로 신탁 보수라는 이제 수수료를 받는 금융 서비스업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신탁은 부동산 담보 신탁인데요. 원래 소유주가 부동산 신탁 회사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부동산 신탁 회사는 위탁자인 원래 소유주에게 수익권 증서를 교부하고 원 소유주는 이 수익권 증서를 근거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소유주는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기 때문에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데요. 이럴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신탁회사의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지 못한 원래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우리가 보통 집 계약을 하거나 집을 살 때 전세를 들어가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전에 항상 그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지 않습니까? 근저당이 보통 있는지. 그렇게들 하죠. 그 집주인이 개인 임대업자일 경우에는 방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근저당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할 때 그 부동산 사무실에 가면 등기부 등본 떼놓고 기다리고 있죠. 근데 문제는 회사와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시행사나 건설사가 직접 전세를 놓는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집이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갖는 경우가 있고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다음에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 있다는 표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인과 신탁회사 간의 금융관계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집에 전세를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탁 원본을 떼봐야 합니다. 신탁 원본을 떼봐야 개인과 금융회사 간에 어떤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는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법원 등기국에 신탁 등기를 하는데 이때 같이 내는 이 신탁 원부 반드시 떼봐야 지금과 같은 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신백철 기자.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집주인과 소유자, 집주인과 소유권자가 다르면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약을 잘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대구 북구 집단 전세 사기 의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서 이게 진행이 된 거죠? 네, 이번에 피해를 본 세입자들도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찜찜해서 공인중개사에게 문제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이 기본적인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신탁회사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이 신탁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원래 소유주는 임대차 계약을 할 권리가 없기 때문인데요. 원래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 북구 집단 전세 사기 의혹 사건의 경우 이런 것들이 모두 무시됐습니다. 피해를 당한 17가구 세입자들은 대부분 각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맺었지만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한 분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 아는 지인분 부동산을 통해서 해가지고 자기는 뭐 신탁회사랑 이미 얘기를 다 했다, 거기서 동의를 다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제가 그 부분도 또 확인을 했어요. 그 분한테, 제 지인분한테. 그러니까 이태우 기자. 근데 여기 전세 세입자들 중에서는 융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있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입자 중에서 유일하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받은 그 오모 씨의 경우에는 융자금 1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인중개사에게 이거 괜찮겠냐 이런 물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괜찮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건물이 20억 원이 넘는데 융자금 1억 원 정도야 뭐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난 뒤에서 보니까 17가구 모두 융자금이 1억 원씩 넘게 다 잡혀 있었던 것이죠. 자, 피해자 대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의서 발급해주기를 한다는 특약사항 자체가 계약 후에 이루어지는 거지 계약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런 것까지 뭐 상세하게 얘기할 거면은 협회를 통해서 소송을 하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신백철 기자. 네. 앞서 우리가 신탁 원부 확인 꼭 하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구 집단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 이 의혹의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설사 신탁 원부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이런 대규모 사기를 막을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 결과 법원이 등기한 신탁 원부에 건물주가 신협에서 받은 대출 규모를 알 수 있는 수익권 증서 발행 금액 38억 900만 원이 기록된 별첨 부분이 누락됐기 때문입니다. 수익권 증서 발행 금액은 등기부 등본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처럼 대출 금액의 130%까지 잡기 때문에 건물주는 약 30억 원 가까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 원부에 이런 내용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처음부터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탁회사는 약 6년이 지난 지난달 2일 신탁 원부에서 누락된 부분을 다시 등기했습니다. 신탁회사의 등기 업무를 맡은 법무사 측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빠지게 되면 그러면 등기관이 저희한테 뭐 다시 올려달라고 이렇게 보정 요청을 하는데 이게 등기법상 뭐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법무사 측의 설명과 달리 신탁 원부와 똑같은 내용이 법원에 등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천 뮤추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 김태근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우선 수익권 내역은 좀 누락되고 공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선 수익권 내용이 누락된 것이 어떤 법률적 효력이 있느냐. 이제 그게 쟁점이지. 네, 지금 참 보면서 너무 황당한데요. 아주 황당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태우 기자. 네. 신탁 원부 등기를 관리 감독하는 주체인 법원도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대구지방법원도 이런 문제를 확인 안 하는 등 신탁 원부 등기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은 그 신탁 원부의 페이지 수와 실제 페이지 수가 다른데도 버젓이 등기를 해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관계자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부분이 이제 장수가 그게 아마 대량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일이 그 매수는 당연히 맞다고 보고 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당시에. 6년 동안 신탁 원부의 등기가 잘못된 사이에 건물주는 신탁회사에게 알리지도 않고 전세 세입자들에게는 거짓말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해왔습니다. 만약 신탁 원부에서 대출 금액을 알 수 있었다면 또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전세 피해자 대표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애초에 신탁회사에서 신탁 원부를 제대로 법원에 등록했다면 계약 전 또는 계약 시 신탁 원부를 본 우리 모든 계약자들은 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일이 겹쳐져 있는데요. 부동산 신탁회사에 납득할 수 없는 일 처리 그리고 법원에 구멍 뚫린 등기 업무 이 두 개가 겹쳐져서 전세 계약을 한 서민들만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피해,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신탁 등기로 인한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으려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탁 등기와 관련한 사기는 전세 사기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신탁 등기와 관련한 피해 상담 건수는 2018년에 212건, 2019년에 343건, 2020년에 348건, 2021년에 297건, 2022년에 354건으로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많은 서민들이 함정에 빠져서 전세 보증금을 날리고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것인데요. 김태근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많이 터지면 결국은 이제 신탁제도도 개선하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이걸 원칙대로 했으면 그냥 그 주택 소유자가 주택 그 신협을 상대로 대출을 받았으면 세입자들은 분명히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그다음에 임대 보증금을 얼마나 줄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현행 신탁 제도가 그걸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탁 등기를 이용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신탁 등기와 관련한 정보를 직접 표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 법원 행정처는 부동산 신탁 등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현재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신탁 원부 번호만 확인할 수 있고 신탁 회사의 대출 규모 등 구체적인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신탁 등기 관련 정보를 직접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신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대법원이 용역을 주고 개선책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도 전세 사기로 억울한 죽음이 따르자 이들을 위한 그 대책을 내어놓고 또 적극적인 보호책을 앞으로도 더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피해자들은 도움을 받기는커녕 보도에 대한 그 보복 조치로 바로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심지어 피의자라고 볼 수 있는 이 건물주가 자신을 고소하라고 조롱하듯이 말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명철 기자의 보도를 한번 보시죠. 건물주는 집단 전세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송국에 제보한 사람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세입자 사이 갈등을 유도하고 분열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쳐서 얘기했는데 이로 그리 안 합니다. 뭐 MBC 방송도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뭐 했다 보출하겠다. 이 보출은 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빨리 풀어가지고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적게 이제 피해를. 건물주는 대구 모 신협에서 빌린 24억 원 이상의 대출금을 세입자들이 대신 갚고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안을 신협 측과 협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한 집값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위해 감정평가한 금액은 평균 2억 5천여만 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여러 차례 유찰되는 것을 감안하면 세입자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금액보다 수천만 원 더 비싸게 집을 사는 셈입니다. 이 캠코에서도 분명히 이 감정사무소에 할 때 공매가 진행될 거고 뭐 한 1위 2 유찰 정도를 감안하고 감안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는 좀 뻥튀기 된 것 같다라고 이제 주변에 있는 감정평가사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전세 세입자가 당장 1억 원이 넘는 큰 돈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준비하던 세입자는 더욱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건물주는 첫 보도가 나가자마자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오히려 조롱하듯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방송에 말이 야하게 나간다고. 그 신명철 그 기자한테 뭐 돈 안 줬나? 돈을 왜 줍니까? 근데 왜 약하게 나갔어 지금? 사기로 해하고 계속 얘기했듯이 뭐. 건물주에게 거액을 대출한 신협은 첫 보도가 나간 다음 날인 지난 16일 명도 소송에 들어갈 테니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왜 우리의 입장을 안 봐주고 방송을 내보내냐 하면서 저희한테는 법대로 명도소송과 변호사 선임을 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할 테니 너희가 나갈 준비를 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세 사기 피의자와 금융기관은 이간질에 명도 소송을 진행하며 피해자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마음이 참담하고 착잡해지는데요. 문제는 대구 북구에서 이런 집단 전세 사기 이외에도 올 들어 전세 사기 사건이 계속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피해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신 기자? 네, 지난달 40대 임대인이 대구 동구의 다세대 주택 세입자 17명에게서 받은 전세 보증금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역시 40대 임대인이 대구에서 구입한 다세대 주택 6채, 77가구의 전세 보증금 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역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 모두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집을 산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 사기를 벌인 것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지난달 1일부터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 상담 창구를 열어 사례를 접수한 결과
북구 구구동과 달성군 가천면에서 20여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형사 사건까지 가지 않은 전세 보증 사고도 늘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은 부동산테크 임대차 사인에 따르면 대구의 전세 보증 사고는 올 1분기 34건에 피해액은 94억 8,200억 원에 이릅니다. 비수도권 가운데 부산이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소식 보면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빨리 돕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태우 기자, 대구는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대구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은 지난 4월에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열고 법률 상담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더 적극적입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임시 거처 27채를 마련했습니다. 이걸 피해자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의 임대료에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또 4인 가족 기준으로 162만 원의 생계비도 긴급 지원합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구시는 지금 현재 피해자들을 위한 조사나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하고 있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취재진은 대구시 고위 관계자에게 이런 비판에 대해서 대구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이 어떤지 물어봤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재 거부 지시에 따라서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네,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는 말 속에도 드러나 있듯이 이 피해자분들은 본인들에게는 이것이 개인이 당한 경제적인 피해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삶의 근본이 흔들리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이 올지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지자체가 존재하는 존립의 이유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대구시도 빨리 지금 집단 사기를 당한 이런 상황에서 길거리로 내몰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취재해 주신 신백철 기자 그리고 이태우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비하인드 마치겠습니다. 해마다 날씨가 더워지면 낙동강을 비롯한 4대 강에서 녹조가 발생하곤 합니다. 올해는 낙동강에서 녹조가 좀 빨리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김해동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교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지금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시기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각별히 또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올해 이 녹조가 빨리 발생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녹조, 적조 이런 것들은 과거부터 많이 들어본 네.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녹조가 언제 발생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나라 상당히 덥지 않습니까? 네. 그때 녹조가 생겼다가 장마 시즌에 비가 많이 오면 또 해소가 되었다가 그리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녹조가 기승을 부립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녹조가 처음 나타나는 것은 6월 정도가 정상이겠죠. 네. 거기에 비해서 금년에는 5월 중하순 정도 되는 거죠. 하순. 그 정도니까 과거에 비해서 한 20일 정도 일찍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 기후위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때이른 폭염 이게 화두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5월에 녹조가 생기는 것도 당연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더워지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좀 미래적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5월 중순에 발생했다는 게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죠. 과거에 낙동강에 녹조가 많이 있긴 했지만 거기에 올라온 게 주로 그 물금 치수장, 그 부산 사람들이 직선화하는 그런 정도까지 많이 생겼고, 그 대구라든가 대구 이북 지역의 경우에는 이 녹조가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정도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근엔 여름이 되면은 녹조 라떼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뻑뻑하고 그게 너무 뻑뻑해가지고 이게 치수원의 망을 통과를 못해서 이 수돗물을 못 만들 정도로 뻑뻑해지니까 이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녹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빨리 시작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독성 물질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안전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많이 줄어든다. 그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더 하나 보태진 게 낙동강 중하류에 메탄가스가 검출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메탄가스라고 하는 것은 무색무취한 물질이죠. 그리고 뭐 지구 온난화 효과로서는 같은 질량끼리 비교를 하면은 CO2보다 뭐 20배 이상으로 강력한 이런 온실기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구에 좀 가까이 있는 우포늪 같은 데 가보면 여름철이 되면 우포늪에서 불불불 하면서 가스가 많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9년 정도까지 연구재단에 과제를 받아가지고 한 3년간 그 우포늪에서 메탄가스를 포집해서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보다는 우포늪에서 나오는 게 한 3배에서 5배 정도 많은 것을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낙동강에서 이 메탄가스가 많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메탄이라고 하는 것은 메탄이 발생하려고 하면은 유기물질이 강바닥에 적체가 많이 되고 그리고 박테리아가 현기성 분해를 해야 됩니다. 현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영양분을 만드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그 말은 낙동강하고 밑에 유기물질이 많이 적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유기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 우리가 먹는 단백질, 기름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탄소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적체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녹조의 사체, 이것도 좋은 유기물질인 거죠. 이게 이제 강바닥에 그동안 너무 많이 오래 적체가 되었고, 그리고 때이른 폭염으로 의해서 수온이 높아지니까 현기성 박테리아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그런 징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얘기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자면 낙동강이 우포늪처럼 작동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메탄가스가 올라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강물이 많이 흐르고 이렇게 하면은 강바닥에 유기물질이 많이 쌓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메탄이 뿔뿔 올라오는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지겠죠. 참 강이 늪처럼 작동한다는 것도 참 끔찍한 일인데요. 그 물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받아서 식수로 써야 한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좀 됐던 것 같은데 독성 물질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시스틴 검출이 되어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낙동강 식수로 써야 하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녹조가 작년보다도 빨리 발생해서 문제점이 더 강화가 되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대구시라든가 환경부에서는 그 안전하다, 수돗물 처리 잘해서 주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크로시스틴의 독성을 이야기할 때는 꼭 청산가리하고 비교를 하죠. 작년에 우리 그 낙동강에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 같은데 좋은 정보를 준 부경대학교 이성준 교수님, 그 지도 교수인 그 이지영 교수님 인터뷰 기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 동일 질량으로 비교했을 때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것은 청산가리보다 수천 배 더 독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이크로시스틴이라 생각하지 말고 물이 있는데 그 안에 독극물을 잔뜩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관에서 우리가 과학기술로 이걸 다 처리해가지고 수돗물 드린 거니까 안심하고 드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안심이 될까요? 안심을 하라고 공공기관에서 얘기를 하는데 안심을 무조건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그거를 안 믿는다고 해서 예. 일반 시민들이 이게 예. 어느 정도로 위험하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로시틴이라든가 독성 녹조의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되면 치순으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미국에서 치순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 기준보다도 수백 배 심할 경우는 훨씬 더 농도가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과학기술이 뒤떨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미국은 왜 그렇게 그러면 이 마이크로시틴이라든가 녹조가 번성했을 때 그것을 식손으로 사용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 뭐 금방 우리가 뭐 과학적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게 위험할 수가 있고 충분히 그 처리가 안 된 상태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네.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과학을 하는 사람인데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네. 그 우리나라 유명 언론사의 환경 전문 기자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환경과학은 연구진들도 해외 SCI 논문, 거기에 논문을 투고할 때는 이 문제,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상식적인 얘기로 논문을 쓴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한글로 내는 용역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쏙 빠진다는 거죠. 이번에 뭐 후쿠시마에 갔다 온 시찰단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치가 답을 먼저 정해놓고 놓으면 제도권 과학자들은 그것을 온갖 계변을 동원해서라도 그걸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과학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소위 말해서 애비를 애비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비애를 안고 사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이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은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수돗물이 과학적으로 마셔도 괜찮다는 것은 과학적 판단이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이고 이 정치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많은 과학자들도 사실은 외국의 논문을 투고하거나 과학적인 입장을 밝혀야 될 때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사실대로 쓴다는 거죠. 네. 예. 그래야 논문이 실릴 테니까. 그렇게 실린 논문을 인용해서 왜 보도하는 언론은 또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하신 그 기자님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이야기가 그냥 갇혀버리는 거죠. 근데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대구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문제가 없다 처리가 끝나면 우리는 충분히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한 정도로 처리를 하고 정수를 해서 내보낸다. 이게 공식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녹조를 정수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약품을 투입해서 처리를 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는 건강에 뭐든지 이렇게 첨가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걸러서 나오면 다행인데 약품을 또 처리를 하니까요. 그래서 또 이걸 보는 또 시민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약품 처리 과정에서 또 야기되는 위험, 예상되는 위험 같은 건 없습니까? 그렇죠. 좋은 수돗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원수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원수를 가지고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아주 더 많은 과정에 화학 처리 과정이 들어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물질은 제거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종류의 그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총트리할로 메탄 뭐 이런 물질 이게 이제 발암 물질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발암 물질의 안전에 대한 환경 기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약간만 있어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암 물질의 환경 기준치를 두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간 활동을 통해서 오염 물질, 그런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우리의 기술이라든가 행정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여기까지는 줄여보자 하는 행정 목표치인 것이지 그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무해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발암 물질 같은 경우는 농도를 제로로 만드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목표치를 제로로 놓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초미세먼지 제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1급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그는 약간만 있어도 유해한 것이고 그러면 그 목표치라고 하는 것은 제로가 되는 것이지 일정 농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수돗물은
그렇게 걸러서 마실 수 있는 단계 정도로 정수한다고 하는데 제가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대구시가 안전 기준을 정해서 이번에도 녹조 발생한 물을 정수해서 수돗물로 공급하겠다고 하고 안심하라고 할 텐데 교수님 수돗물 드십니까? 저는 그 생수는 또 마시면 플라스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 주는 그 동네 우물이라 하죠. 민방위용으로 네. 준비하는 물 그것을 좀 떠다가 식수용으로 쓰고 수돗물은 주로 설거지라든가 뭐 빨래라든가 이런 용도로 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자의 확신을 가지고 수돗물을 안 마시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먹는 식용으로는 쓰지 않겠다.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양치질 할 때 수돗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염소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입의 상태도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양치질을 할 때도 그 민방위용으로 받아놓은 그 물을 가지고 와서 양치질하면 훨씬 더 상쾌합니다. 네, 가장 전문가가 이런 선택을 하신다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저는 플라스틱 통에 넣어놓은 그 생수는 생수도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난감하긴 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그다음에 이 농업용수로 쓴다고 하는데요. 네. 이 안전 성분이 침전되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건 아주 미세한 단계의 얘기이기 때문에 작물에 계속 침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바닷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물에 들어있는 이 독성물질들이 미량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전부터 알려진 게 있잖아요. 생물 농축 과정이라는 것. 네. 그 작은 생물이 먹고 그게 또 높은 단계에 있는 생물들이 아래 있던 걸 계속 먹으면 그것이 배출이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배출이 안 되고 생물 안에 농축이 되는 물질의 경우에는 고등생물까지 가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로시틴이라는 것이 바로 생물에 농축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로 농사를 짓게 되면 쌀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곳에 농축이 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먹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서도 그 배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쌓이니까 그래서 뭐 비알코올성 간질환, 간암이란 얘기죠. 그걸 포함해 가지고 뭐 수도 없이 많은 주변에 많은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네. 알려져 있는 거죠. 저도 이걸 소재로 신문에 칼럼을 쓴 적도 있는데 벌써 한 몇 년이 돼서 구체적으로는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네. 참 어쨌든 수돗물을 공급해야 하는 대구시의 입장에서도 난감한 문제일 것 같은데 교수님 집 올해도 이 수돗물을 둘러싼 논쟁이 재발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죠. 이거 끊임없이 되겠지요. 그리고 원래 전라도 지역, 그 서쪽, 남쪽 지역에 보면은 작년 가을부터 계속 가뭄이 이어져 가지고 섬지방은 일주일에 한 번, 뭐 대도시도 또 제한급수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나온 대책 중에 하나 보면은 영산강물을 끌어다가 뭐 치수를 해서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영산강 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오염이 심각한 물이잖아요. 그런 걸 정수해 가지고 주면 그래도 그 물이 뭐 아프리카 인데 보면 흙탕물도 먹는 거 생각하면 그거라도 어떻게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답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어떤 기상이변, 기상 기후 변화의 큰 틀에서 우리도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수돗물 아닐까 싶은데요. 세계 기상기구는 기후 변화 마지노선을 거의 통과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1.5도가 5년 내에 거의 뚫릴 가능성이 크다는데요. 전에 한번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1.5도가 의미하는 게 뭐고 이게 뚫리면 어떤 큰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그 기후 위기 얘기할 때 클라이메이트 타켓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 기후 목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높게 잡으면 산업화 이전, 그 1900년 이전에 비해서 한 2도가 마지노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2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기후 위기 티핑 포인트 이런 얘기하죠.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변해가는 거. 이것을 포인트를 높게 잡는 사람은 한 3도로 잡는 과학자들도 있고, 근데 이미 2도만 넘어가도 이 멸종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도까지 가는 것은 너무 높다. 그래서 한 1.5도 정도로 해야 그래도 우리가 지구상에서
지속 가능한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인간을 포함한 자연 생태계가 생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1.5도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5도를 통과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인데요. 예. 환경단체는 이런 그 녹조가 심해질 때가 되면 항상 이게 말하는 내용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보를 개방하자는 주장을 해온 것 같습니다. 수질 개선하려면 정체시키면 안 되고 강물을 흐르게 하면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그 늪과 같이 변하는 강물의 형태를 막아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를 개방하자 이런 주장을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환경단체 보 개방 이야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조류가 번성하는 3대 요인. 이건 뭐 고등학교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온이 높을 것. 그리고 녹조가 번성하려면 먹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영양염류가 많을 것. 그리고 유속이 느릴 것. 이 세 가지가 3대 요소거든요. 네. 이 중에서 고온이 되는 것은 하늘이 결정하는 문제니까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양염류 문제인데 이걸 환경부가 대책으로 내놓고 있죠. 오수 처리를 하면서 그 영양염류가 되는 인이라든가 이런 그 오폐수 처리장에서 강으로 흘려보낼 때 그 농도를 훨씬 강화시켜 가지고 농도를 팍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영양염류라고 하는 것은 오폐수 처리장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정이라든가 산업체에서 오폐수관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그 물을 모아서 처리하는 것. 이것을 점오염물이라 얘기하거든요. 네. 이거는 처리가 되는데 이 농경지에서 나오는 흘러오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축산 폐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나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비점오염면이라 얘기를 하는데 주로 들어오는 경로가 비점오염원이지 점오염원이 아닌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속을 빠르게 해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수문만 열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속을 빠르게 해주는 거죠. 뽀문을 여는 것. 이거 외에는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항상 이 4대강 보개방 문제 나올 때마다 다른 입장을 가지신 분들, 4대강을 건설하신 분들 주로 물자원 관리 및 활용을 해야 한다는 이런 논리에 따라서 이걸 만든 이유가 뭔데 물자원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거고 이거를 보를 개방했고 흘려보낼 것 같으면 이거 왜 만들었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보개방에 반대하는 논리를 펼치는데 이게 희한하게 정권에 따라서 지배되는 논리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볼 때는 아까 말씀을 잠깐 주셨습니다만 왜 이렇게 정권에 따라 주장이 바뀌는가요? 그러니까 보호 개방을 할 수 없는 것은 이걸 만든 정치권에서 이거 보문을 해체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것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기본 입장은 보개방을 안 하고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렇죠. 오히려 더 강화되었죠 지난 정권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대로 가자면 교수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보를 개방하게 되면 우리 대구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수돗물의 위험성이 이 보개방으로 인해서 낙동강물을 흘려보내면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볼을 만들기 전에는 대구에서부터 그 아래쪽 있죠. 이쪽에는 상급수였고 대구에서부터 저 상주까지는 2급수, 상주당 위에는 1급수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쪽에 4급수, 저 밑에 가면은 사람들은 6급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물들을 나누는 게 5등급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6급수라는 거는 과장해서 하는 얘기고 사실은 농업 용수로도 쓸 수 없는 5급수 수준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대구시에서도 치수원을 뭐 안동으로 가보겠다는가 이마댐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물도 예전에 볼을 만들기 전 대구에 흐르던 그 물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뽀수만 열면 우리 옆에 바로 2급수 물이 오는데 왜 그 조 단위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 안동까지 가서 물을 가져와야 된다는 건지 저는 일반 과학자의 입장을 떠나서 일반 상식인으로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은 물론 상당한 본인들의 논리가 있으니까 이 지금 주장이 유지가 되고 정책적으로 선택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하나 여쭈고 싶은 거, 우리 지금 수준이 그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보다 밑에 쪽에 있는 경남, 부산 쪽은 더 심각합니까? 여기 낙동강물에 의존하고 있는 밑에 보면은 부산, 울산 정도이지요. 네. 그러니까 서부 경남 사람들은 환강이라든가 남강이라든가 댐물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의 광역지자체를 이렇게 보면 하천수의 지수를 의존하고 있는 곳은 사실 낙동강 유역에 있는 여기밖에 없죠. 호남 지역 사람들 주암댐, 그다음에 서울의 팔당댐, 충청도 사람들 보면은 대청댐에서 전부 다 그 식수댐을 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영남권 사람들만 그렇게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서는 그런 댐을 만들 수 있는 체적 부지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이 낙동을 살려가지고 이 여기서부터 좋은 원수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벌써 했지 뭐 안 하고 있었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물 관리를,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물 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수질 관리, 그다음에 강물 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마시게 되는 그 수돗물의 질이 점점 기후변화와 함께 안 좋아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정책적으로 어떤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제언을 해 주시죠. 그렇죠. 기후위기 시대에 이 물 문제하고 연관해서 얘기한다면 홍수와 가뭄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가뭄도 굉장히 길어지고 막 이렇게 되고 우리가 주로 이제 물을 걱정하는 거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수자원이 부족한 거, 너무 부족한 거 이걸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후위기 시대에 물 관리 이렇게 하면은 유량을 어떻게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 보수 정권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뽀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뽀물에 흘러내면 강이 건천화되니까 뽀를 만들어 가지고 유량을 확보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물만 있다고 해서 그게 수자원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 그게 수자원입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되려고 하면은 수질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 있지요. 더러운 물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수자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강물 이런 것들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뽀가 답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게 답이라고 한다면 다른 해외에서도 이런 경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이런 방법으로 수량을 확보하고 이걸 이용하는 나라는 한 나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 왜 우리만 창의성이 아니라 이거는 특이한 거죠. 그 특이한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상한 짓인 거죠. 이거는 전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달리 일찍 찾아온 녹조, 그리고 기후변화 시대의 낙동강 수질 관리,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 문제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문제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김혜동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오전 6시 29분께 스스로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발사했습니다. 서울시는 미급 재난 문자로 경계 경보를 냈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긴급 재난 문자로 부인하고 이어 서울시가 경계 경보 해제를 재난 문자로 알렸습니다. 정부 기관 간 엇박자, 구체적 정보 없는 경계 경보, 아니면 말고 시계 해제 등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줬습니다. 서울시가 처음 보낸 문자에는 경계 경보의 원인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대피를 준비하라는데 대피 방법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정보를 찾기 위해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는 다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에는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는데 발사되고 9분 후에 대피를 준비하라고 보낸 문자에서 어떤 점이 과잉 대응이었는지 아연하기만 합니다. 실제였으면 허둥대다 다 죽었다. 오발령이 학습되면 실제 상황에도 오발령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시민들의 말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엄중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경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주기는커녕 경보의 효력을 무력화해버려 북한 미사일이라는 위험만큼이나 우리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시사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